밤의 장막이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완전히 뒤덮고 고층 빌딩의 불빛들이 도심의 어둠 속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서초구의 한 조용한 주택가. 낡고 듬성듬성한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던지는 그곳에서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창문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그 불빛 아래 한 여인이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고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아.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베테랑 형사였다. 지아는 40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남자들로 득실거리는 강력계에서 그녀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고난을 이겨내야 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어떤 복잡한 사건도 끈질긴 집념과 탁월한 분석력으로 해결해내는 능력을 지녔다. 그날 밤 지아는 보고서 더미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몇 주간 서초구 일대에서 발생한 기묘한 실종 사건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4명의 젊은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공통점이라고는 그들이 모두 늦은 밤 귀가하던 길이었다는 것뿐이었다. 패턴을 찾기 위한 지아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매번 미궁에 빠지곤 했다. 창밖은 이미 깊은 새벽을 알리고 있었다. 피로가 눈꺼풀을 짓눌렀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쉬지 않고 사건의 조각들을 맞춰보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녀는 항상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사건 역시 무언가 숨겨진 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지아 형사님, 아직도 계셨습니까? 묵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어왔다. 강력계 팀장 김동욱 형사였다. 김 팀장은 지아보다 10살가량 많은 베테랑으로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아의 능력만큼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상사 중 하나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복잡한 심경이 엿보였다. 네, 팀장님,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서요. 이 사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아는 손가락으로 서류철을 두드리며 말했다. 김 팀장은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지아의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말이지, 방금 전에 이상한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왔어. 지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이상한 신고라니요. 서초동에 사는 한 주민이 밤마다 자기 집 앞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다고 신고했어.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나타난다는군. 김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잠꼬대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신고자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고 아이의 행색이 너무나도 기이하다고 하더군. 게다가 바로 그 주소지가 우리가 주시하고 있던 실종자 중 한 명의 집 근처야. 지아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섬뜩한 일치였다. 아이의 인상착의는요. 키는 작고 나이는 대략 7살에서 8살 정도로 보인다고 했어. 항상 같은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고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 무표정한 모습으로 그저 서 있기만 한다는 거야. 마치 유령처럼.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베테랑이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사건 앞에서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디죠?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의 단호함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다.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게다가 그 신고 며칠 전부터 들어왔던 건데.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닙니다. 팀장님,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아이가 실종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다못해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아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의 강한 확신은 김 팀장마저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좋아. 그럼 나랑 같이 가자. 혼자 보내기엔 좀 찜찜하군. 김 팀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형사는 새벽의 정적을 가르며 서초동으로 향했다. 순찰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자 낡고 오래된 주택들이 그림자처럼 늘어서 있었다. 신고자가 알려준 주소는 조용하고 한적한 주택가 한가운데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다.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새벽 3시 정각 시계 바늘이 정확히 3을 가리키는 순간 지아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다. 맞은편 집 대문 앞에 정말로 작은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는 김 팀장이 설명했던 대로 낡고해진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어둠 속에서 거의 식별되지 않았다. 아이는 미동도 없이 그저 앞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인형처럼 멈춰선 그 모습은 소름 끼치도록 기이했다. 저 아이군요. 지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녀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아이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절망과 깊은 슬픔, 그리고 무언가 알 수 없는 억압된 분노 같은 것이었다. 본능적으로 이 아이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님을 지아는 깨달았다. 아이는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김 팀장은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려고 했다. 가서 확인해봐야지. 잠시만요. 팀장님, 지아가 그의 팔을 잡았다.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저 아이의 눈을 보세요. 뭔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의 눈은 마치 멀리 떨어진 허공을 응시하는 듯했다. 초점 없는 시선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고 작은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이의 존재는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아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항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려 노력했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려 애썼다. 이 아이 역시 분명히 어떤 고통 속에 놓여 있었다. 아가야. 지아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 속에서 작게 울려 퍼졌다. 여기 왜 혼자 서 있니? 집은 어디고?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마치 지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 아이는 여전히 허공을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 팀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많은 강력 사건을 겪어왔지만 이런 기이한 상황은 처음이었다. 이지아,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아. 혹시 김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에는 미신적인 두려움마저 서려 있었다. 지아는 김 팀장의 시선을 무시하고 다시 아이에게 집중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아이에게 다가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이 아이는 분명히 도움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서 있는 이 장소, 이 시간, 그리고 그녀의 기이한 침묵은 분명히 실종 사건과 연결된 중요한 실마리임을 지아는 확신했다. 아이는 여전히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지아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는 듯했다. 지아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아이는 지아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 아이의 시선은
지아의 어깨 너머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골목길 끝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경고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거기 뭔가 있니? 지아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 순간 아이의 입에서 아주 희미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마치 찢어진 종이에서 나는 소리처럼 갈라지고 메마른 목소리였다. 지아는 귀를 기울였지만 아이의 말이 너무나 작고 불분명하여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입술이 움직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의 눈동자의 그림자 같은 것이 번뜩였다.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날카로운 그림자였다. 아가야,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지아는 더욱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웠다. 아이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리고 갑자기 아이의 몸이 마치 연기처럼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지아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아이의 형체가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아와 김 팀장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과도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사라진 아이의 존재가 그녀의 내면에 강렬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그 의문은 곧 그녀를 사건의 심연으로 이끌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실종 사건의 열쇠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열쇠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기온은 여전히 서초동 골목을 감싸고 있었지만 이지아 형사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 연기처럼 사라진 어린 소녀의 모습은 그녀의 오랜 형사 경력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김동욱 팀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어딘가 넋을 놓은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미신적인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지아는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아이는 유령이 아니다. 이 아이는 분명 어떤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메시지를 해독해야만 했다. 팀장님, 정신 차리세요. 지아는 단호한 목소리로 김 팀장을 불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철한 판단입니다. 저 아이가 사라진 건 미스터리하지만 그 아이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여준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실마리입니다. 김 팀장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지?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뭘 본 거지? 이지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서 있던 장소와 아이가 마지막으로 응시했던 방향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아는 아이가 서 있던 대문 앞을 유심히 살폈다. 낡은 대문은 녹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아의 눈은 단순히 겉모습만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 공간에 남겨진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찾으려 했다. 마치 범죄 현장의 미세한 증거들을 찾아내듯이 아이는 대문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어깨 너머 골목 끝을 바라보았죠. 지아는 아이의 시선이 머물렀던 지점을 향해 걸어갔다. 어두운 골목길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뻗어 있었고 낡은 주택들 사이로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골목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밤이 되면 더욱 그러했다. 김 팀장이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벌써 3시 반이야.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어.
우선 철수해서 본부에 보고해야지. 잠시만요. 팀장님, 제 직감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아는 골목길 바닥을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눈은 메이 눈처럼 예리했다. 흙과 먼지로 뒤덮인 길바닥, 간간히 보이는 담벼락의 낡은 벽돌들,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들. 그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아주 작고 미세한, 하지만 중요한 단서가 될 만한 무언가를.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골목길 한쪽 벽에 기대어 있는 낡은 쓰레기통 옆 흙바닥에 아주 희미한 자국이 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작은 발자국 같기도 했고 무언가 끌린 듯한 흔적 같기도 했다. 너무나 희미해서 일반적인 눈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아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팀장님, 여기 좀 보세요. 지아는 손전등을 꺼내 자국을 비췄다. 이거 뭔가의 흔적 같지 않습니까? 아이의 발자국일까요? 김 팀장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너무 희미해서 확신할 수 없군. 바람에 날린 먼지 자국일 수도 있고. 아닙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자연스러운 흔적이 아닙니다. 이 주변의 다른 흔적들과는 다릅니다. 미세하지만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자국을 손으로 따라 그렸다. 그것은 작은 물체가 질질 끌려간 듯한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주 희미한 원형의 자국이 있었다. 마치 인형이 끌려간 흔적 같기도 합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린 소녀의 모습과 그 기이한 흔적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 자체가 인형처럼 보였던 걸까요? 이때 지아의 눈이 다시 한번 번뜩였다. 발자국과 끌린 흔적 옆에 아주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가 흙 속에 박혀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흙먼지가 걷히고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유리 조각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유리 조각이 아니었다. 한쪽 면이 매끄럽게 가공되어 있었고 아주 미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펜던트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게 뭐지? 김 팀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유리 조각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리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가공된 것 같습니다. 지아는 유리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손전등 빛에 비추어 보았다. 빛을 받자 유리 조각은 희미하게 반짝였다. 이 문양 낯이 익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썼다. 며칠 전 실종사건 서류를 검토하던 중 보았던 어떤 이미지와 비슷했다. 실종자 중 한 명인 20대 여성 박수진의 소지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던 목걸이 사진. 그녀의 목걸이에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그리고 지금 지아가 들고 있는 유리 조각의 문양은 그 목걸이 펜던트의 문양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박수진, 실종자 박수진 씨의 목걸이와 같은 문양입니다. 지아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다. 이 유리 조각은 그 목걸이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도 일순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정말이야. 그렇다면 이 아이가 정말로 실종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데. 네, 팀장님, 이젠 확신합니다. 지아는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이 아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이 흔적들과 유리 조각은 그 아이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이 골목 어딘가에 실종 사건의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녀는 유리 조각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신중하고 예리했다. 김 팀장도 지아의 확신에 전염된 듯 함께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지아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아이의 시선이 향했던 방향, 그리고 유리 조각이 발견된 지점.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이는 단순히 서 있던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특정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두운 골목길 끝에는 낡고 버려진 창고가 있었다. 원래는 물건을 보관하던 작은 창고였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황폐해져 있었다. 창고의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내부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썩은 냄새와 함께 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저기 창고는 꽤 오래 방치된 곳입니다. 혹시 김 팀장이 창고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아는 창고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쫓았다. 녹슨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겨우 열렸다. 내부에서 더욱 강렬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아는 경계하며 말했다. 그녀는 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섰다. 김 팀장도 뒤를 따랐다. 창고 내부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어두웠다.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낡은 가구들과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손전등 빛이 어둠 속을 가르자 섬뜩한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지아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전진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그때 지아의 손전등 빛이 한 곳에 멈췄다. 창고 한쪽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나무 상자들 뒤편. 그곳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상자들을 치우자 끔찍한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낡은 천 조각에 쌓여있는 작고 낡은 인형이었다. 봉제 인형이었지만 찢어지고 더러워져 원래의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인형의 눈은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다른 한쪽 눈은 실밥이 터져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인형의 품에는 박수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다. 정확히 지아가 발견한 유리 조각과 일치하는 문양의 펜던트였다. 하지만 펜던트의 일부가 깨져 있었고 깨진 부분은 지아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조각과 정확히 일치할 것 같았다. 세상에, 김 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박수진 씨의 목걸이잖아. 그럼 저 아이는... 지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인형의 품에 쥐어진 목걸이, 그리고 그 인형의 섬뜩한 모습, 마치 어린 소녀의 혼이 이 인형에 깃들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들어 올렸다. 인형에서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미세한 소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인형에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낡은 종이 한 장이 비어져 나왔다. 종이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여진 몇 줄의 문장이 보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쓴 듯한 글씨체였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저 여기 있어요. 무서워요. 나쁜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나도.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마지막 문장은 글씨가 번져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다. 지아의 손이 떨렸다. 이 글씨는 분명히 어린아이가 쓴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나쁜 아저씨가 엄마를 데려갔다는 말은 실종 사건의 범인이 존재하며 이 아이는 그 범인을 보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나도라는 마지막 단어는 이 아이 역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팀장님, 이 글씨 이 아이가 쓴 겁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실종된 아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쓴 아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김 팀장도 글을 읽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미신적인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형사로서의 강한 의지만이 남아있었다. 이 아이가 증인이야. 그리고 피해자일 수도 있어. 당장 과학수사대에 연락해서 이 창고를 통제하고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해.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뜨겁게 불타올랐다. 새벽 3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기이한 소녀. 그녀가 남긴 섬뜩한 인형과 편지. 이 모든 것은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었다. 그리고 지아는 그 퍼즐을 맞춰 실종된 여성들을 찾고 이 가여운 아이에게 닥쳤던 비극의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하고 뒤틀린 그리고 어린 영혼의 절규가 담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지아는 이제 이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그녀의 오랜 경험과 탁월한 직감이 이 사건의 미궁을 헤쳐나갈 유일한 등대였다. 날이 밝아오면서 서초동의 낡은 창고는 과학수사대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 찼다. 지아와 김 팀장은 창고 내부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물들을 꼼꼼하게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특히 어린 소녀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낡은 인형과 그 안에 들어있던 쪽지는 최우선적으로 다뤄졌다. 쪽지에 적힌 글씨와 박수진 씨의 펜던트 조각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선 거대한 미스터리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아 씨, 쪽지에 쓰인 글씨체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 한 명이 지아에게 다가와 말했다. 필적 감정 결과, 글씨체는 7세에서 9세 사이의 어린아이가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이에 묻은 미세한 지문은 기존에 등록된 지문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 아이는 우리가 모르는 존재라는 거군요. 실종 아동 목록에도 없는 아이가 새벽 3시에 나타나 이 모든 단서를 남겼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에 묻은 섬유 조각과 미세한 토양 샘플도 분석 중입니다. 펜던트 조각은 박수진 씨의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습니다. 요원은 덧붙였다. 김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대체 어떤 아이가 이런 엄청난 단서를 우리에게 남긴 거지?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혼란과 함께 어린 소녀에 대한 안쓰러움이 묻어났다. 지아는 인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찢어지고 해진 인형의 모습에서 그녀는 어린 소녀의 절규를 보았다. 저 아이는 우리에게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과 쪽지는 그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경찰 본부로 돌아온 후 지아는 김 팀장과 함께 회의실에 앉았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실종된 4명의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특히 새벽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소녀의 몽타주 그림이 놓여 있었는데 아이의 흐릿한 형체와 창백한 얼굴이 더욱 섬뜩함을 더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건의 재구성을 시작해 봅시다. 지아가 칠판에 적힌 서초동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을 응시하며 말했다. 4명의 여성들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늦은 밤 귀가하던 길이었고 주거지가 서초구 일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의문의 소녀가 나타나 중요한 단서를 남겼습니다. 그 단서는 실종자 박수진 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소녀의 존재야. 도대체 저 아이는 누구고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는지 일반적인 수사로는 접근하기 어렵군. 팀장님, 저는 저 아이가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있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아이는 나쁜 아저씨가 엄마를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존재하며 이 아이가 그 범인을 목격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녀는 칠판에 범인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었다. 범인은 어린아이에게 노출될 만큼 대담하거나 혹은 아이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 제압했거나. 그리고 마지막 문장, 나도. 김 팀장이 말을 이었다. 그 아이도 피해자라는 뜻인가? 그럼 실종자는 4명이 아니라 5명일 수도 있다는 건가? 지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 가능성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어린아이마저도 이 끔찍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생각은 그녀의 분노를 치솟게 했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서워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실종된 박수진 씨 주변 인물들을 다시 한번 조사해야 합니다. 지아가 말을 이어갔다. 특히 그녀의 가족 관계와 주변 인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쪽지에는 엄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박수진 씨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박수진 씨의 개인 정보를 재조사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알려진 자녀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한 여동생의 어린 딸, 즉 조카를 자주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카의 이름은 윤하, 올해 6살이었다. 윤하, 지아의 눈이 번뜩였다. 쪽지에 쓰인 아이의 나이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박수진 씨는 윤하를 자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쪽지는 윤하가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도 희망이 스쳤다. 그럼 윤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박수진 씨와 함께 실종된 건가? 아니면 범인에게 납치된 건가? 우선 윤하의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지아가 말했다. 윤하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윤하가 무사하다면 그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윤하의 어머니, 박수진 씨의 여동생 박수연은 경찰의 연락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윤하가 며칠 전부터 언니 박수진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다. 수진 씨가 잠시 여행을 가는 바람에 윤하를 돌봐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진 씨가 귀가할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럼 윤하도 실종된 거군요. 지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아이의 쪽지가 사실이었습니다. 박수진 씨는 혼자가 아니었고 윤하도 함께 실종되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실종자는 5명으로 늘어났고 그중 1명은 어린아이였다. 지아는 윤하가 남긴 메시지에 더욱 집중했다. 나쁜 아저씨라는 표현은 범인의 성별을 암시했고 엄마를 데려갔어요 라는 말은 납치 상황을 직접 목격했음을 의미했다. 범인은 박수진 씨와 윤하를 함께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창고에 인형과 쪽지를 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아가 자문했다. 아이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달하기를 바랐을까요? 아니면 아이의 시체 유기를 시도하다가 어떤 이유로 실패한 걸까요? 김 팀장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만약 아이가 거기서 살아남았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거야.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환각처럼 사라지는 능력이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니요, 팀장님. 그것보다는 다른 설명이 더 합리적입니다. 지아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우리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형과 쪽지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라진 현상,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아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몸을 숨겼거나 아니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었을 겁니다. 지아는 범인의 심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범인은 왜 굳이 그 낡은 창고에 아이의 인형과 쪽지를 남겼을까? 단순히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라면 왜 그렇게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남겼을까? 그것은 마치 범인이 경찰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듯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했다. 범인은 영리하고 대담합니다. 지아가 말했다. 혹은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거죠. 수사팀은 윤아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과 박수진 씨의 집 주변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아가 남긴 쪽지의 필체를 바탕으로 아이가 평소에 어떤 글씨를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아의 유치원과 학교 기록을 확보했다.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윤아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수사 끝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수진 씨의 집 주변 CCTV 영상에서 실종 당일 새벽 한 남성이 박수진 씨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남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그의 체격과 움직임은 수상쩍었다. 이 남자 누구일까요? 김 팀장이 영상 속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아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저 남자가 바로 나쁜 아저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 남자가 윤아와 박수진 씨를 납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왜 박수진 씨의 집 앞에서 서성였을까요?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박수진 씨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범인의 심리 분석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범인은 4명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제 어린아이까지 납치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목적이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그녀는 범인에게 어떤 특정한 집착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범인의 범행은 점차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린아이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고 심지어 CCTV에도 노출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점차 자신감을 얻고 있거나 혹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아는 칠판에 범인의 심리라고 적고 그 아래에 여러 가설들을 나열했다. 바로 그때 과학수사대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창고에서 발견된 인형의 섬유 조각에서 극미량의 특정 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이 화학물질은 주로 특수한 산업용 접착제나 방수 코팅제에서 사용되는 성분이었다. 그리고 이 화학물질은 실종된 다른 3명의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에서도 발견된 바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화학물질은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어떤 도구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범인의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접착제나 코팅제를 사용하는 직업, 예를 들면 건축 관련 업종이나 특수 설비 관련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김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다면 범인은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 네, 팀장님, 이제 범인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지도 위에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들을 표시하고 창고의 위치도 표시했다. 모든 지점들이 하나의 특정 구역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다. 범인은 이 주변에서 활동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했지만 어린아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 중요한 단서를 남기게 된 겁니다. 지아는 지도를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의 직감과 분석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새벽 3시에 나타난 신비로운 소녀, 그녀가 남긴 섬뜩한 메시지, 그리고 범인이 남긴 미세한 화학물질,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아의 모든 역량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으로 더욱 깊이 뛰어들어야만 했다. 범인의 그림자를 쫓아 실종된 여성들과 어린 소녀 윤하를 찾아내기 위해 이지아 형사는 거대한 서울 지도를 회의실 벽에 펼쳐놓았다. 지도 위에는 최근 실종된 여성 4명의 마지막 목격 지점과 박수진 씨의 집, 그리고 윤하의 인형이 발견된 낡은 창고의 위치가 핀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모든 지점들이 놀랍도록 좁은 방형 안에 모여 있었다. 특히 인형에 묻어있던 특수 화학 물질의 존재는 범인의 직업과 생활 방향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범인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지아는 손가락으로 지도 위 특정 구역을 짚었다. 그리고 특수 산업용 접착제나 방수 코팅제를 다루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축업자, 리모델링 업자, 혹은 특수 설비 보수공 등.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화학 물질이 주로 사용되는 건물을 중심으로 용의자를 좁혀 나갈 수 있겠군. 네, 팀장님. 이 구역 내에서 최근 몇 달간 대규모 건축 공사나 리모델링이 진행된 건물 목록을 확보하고 해당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와 직원들의 신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지아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분석은 언제나 정확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사팀은 지아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서울 서초구 일대의 건축 허가 기록, 공사 현장 목록, 그리고 관련 업체들의 정보를 밤낮으로 분석했다.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한 건축 회사에 대한 정보가 지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회사는 최근 몇 년간 서초구 일대에서 여러 대규모 오피스텔과 상업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실종자들이 거주하거나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빌딩 건설에도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성건설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보고했다. 이 회사는 최근 서초구에 있는 여러 건물의 외벽 방수 및 코팅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사용하는 자재 목록에 특수 접착제와 코팅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대성건설, 이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난 정보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는 즉시 대성건설의 직원 명단을 요청했다. 수천 명의 직원 명단 속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은 바늘 구멍에서 낙타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범인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명단을 좁혀 나갔다. 범인은 대담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도 메시지를 남기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는 범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나 과시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아는 명단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게다가 그는 박수진 씨의 집 주변 CCTV에 노출될 만큼 부주의했습니다. 혹은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한 이름에 멈췄다. 강성철,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대성건설에서 특수 공사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의 사진을 보는 순간 지아의 직감이 강하게 울렸다. 그의 외모는 평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인상과 날카로운 눈매가 묘한 불쾌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주소지는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가까웠다. 강성철, 이 남자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파봐야겠습니다. 지아가 지시했다. 강성철의 과거 기록을 조사하자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폭행 전과가 있었고 특히 여성과의 다툼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었다. 또한 그는 혼자 살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몇 년 전부터 박수진 씨가 살던 오피스텔의 보수 작업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박수진 씨와의 연관성까지. 강성철이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였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는 박수진 씨의 집에 드나들면서 그녀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실종자들과의 연결고리도 찾아야 합니다. 혹시 그들도 강성철의 회사와 관련이 있거나 그가 자주 드나들던 장소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요? 수사팀은 나머지 3명의 실종자들의 정보와 강성철의 동선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3명의 실종자들 중 2명 역시 강성철이 작업했던 건물에서 근무했거나 그 건물의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 명은 대성건설이 시공한 상업 건물 내의 카페에서 일했고 다른 한 명은 강성철이 보수했던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다. 나머지 한 명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들이 강성철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아는 자료들을 탁자에 펼쳐놓고 말했다. 강성철은 자신의 직업적인 접근성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하는 건물이나 그 주변에서 대상을 물색했고 여성들이 귀가하는 늦은 밤을 노렸을 겁니다. 그에게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여성을 노리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수사팀은 강성철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시작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철저하게 감시되었고 그의 집 주변에는 위장 수사관들이 배치되었다. 지아는 강성철의 범행 패턴과 심리를 분석하며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다. 그는 왜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까? 그리고 그는 납치한 여성들을 어디에 가두고 있을까? 며칠 후 강성철의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는 새벽 2시경 자신의 차량에 커다란 방수포로 덮인 짐을 싣고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지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중요한 순간임을 깨달았다. 강성철이 움직입니다. 목표물을 추적합니다. 지아가 무전으로 지시했다. 경찰 차량들은 강성철의 차량을 은밀히 뒤쫓았다. 강성철은 능숙하게 좁은 골목길과 외곽 도로를 오가며 감시를 따돌리려 했지만 지아의 지휘 아래 수사팀은 그림자처럼 그를 뒤쫓았다. 마침내 강성철의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낡고 허름한 공장 지대였다. 폐쇄된 지 오래된 듯한 공장 건물들이 즐비했고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성철의 차량은 그중 한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히자 내부는 다시 어둠에 잠겼다. 지아는 김 팀장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공장 건물로 접근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곳에 실종된 여성들과 어린 소녀 유나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입해야 합니다. 팀장님,
범인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인질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아가 김 팀장에게 속삭였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특공대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둘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내부를 파악해야 해. 두 형사는 공장 건물 주변을 면밀히 살폈다. 낡은 창문들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낙서들이 가득했다. 지아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낮은 운걸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바로 범인의 은신처입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이 이곳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수신호를 보내며 창문으로 다가갔다. 깨진 창문 틈으로 내부를 들여다보자. 끔찍한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넓은 공장 내부에는 낡은 기계들과 함께 여러 개의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철창 안에는 실종된 여성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웅크리고 있었고 그 중에는 박수진 씨도 있었다. 지아의 눈은 공장 내부를 샅샅이 훑었다. 그녀는 유나의 모습을 찾으려 했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공장 한쪽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 너희들 이제 슬슬 배가 고프겠지. 내가 맛있는 걸 가져왔는데. 그것은 강성철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 손에 음식 쟁반을 들고 철창 안의 여성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여성들을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고 있었다. 유나는 어디 있지? 지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녀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지금 당장 돌진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는 강성철의 움직임과 여성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며 최적의 진입 시점을 노렸다. 강성철은 여성들을 조롱하듯 바라보며 음식을 던져주었다. 여성들은 공포에 질려 음식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강성철의 시선이 공장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천막으로 향했다. 천막 안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 꼬마도 먹어야지. 안 그러면 힘이 없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못할 텐데. 강성철이 비릴한 미소를 지으며 천막 쪽으로 걸어갔다. 지아는 직감적으로 천막 안에 유나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특공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 팀장도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팀장님, 저와 함께 진입하시겠습니까?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래, 이놈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군. 김 팀장도 총을 고쳐 잡았다. 두 형사는 동시에 낡은 철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공장 내부에 있던 강성철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경찰이다 손들어. 강성철, 지아가 총을 겨누며 외쳤다. 강성철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지만 이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겨우 둘이서 온 건가? 하찮은 경찰 나부랭이들이 주제도 모르고. 그의 손에는 어느새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지아와 김 팀장을 비웃으며 자신의 소나귀에 갇힌 먹잇감들을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지아의 눈은 강성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여성들과 어린 소녀를 구하고 이 악마 같은 범인을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공장 내부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하 형사와 김 팀장은 총을 겨눈 채 강성철을 압박했고, 강성철은 날카로운 칼을 든 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을 하찮게 여기는 듯했다. 겨우 둘리라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나 보군. 강성철이 비릿하게 웃으며 칼을 휘둘렀다. 그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그는 오랜 시간 특수공사 현장에서 거친 일을 해왔던 만큼 다부진 체격과 민첩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었다. 지아는 강성철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베테랑 형사로서 수많은 범죄자들과 맞서 싸워왔지만 강성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광기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범죄자와도 달랐다. 그는 인질들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경찰을 게임의 상대로 여기는 듯했다. 강성철, 인질들을 풀어줘. 그리고 순순히 투항하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을 거야. 김 팀장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강성철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강성철은 비웃음으로 대답했다. 피해는 이미 전현들이 나를 무시했을 때부터 시작된 거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더군. 그래서 보여주기로 했지. 내가 이 사회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그의 말은 지아의 분노를 더욱 치밀어 오르게 했다. 강성철은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특징이었다. 지아는 그의 심리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그를 제압할 전략을 구상했다. 강성철은 철창에 갇힌 여성들을 향해 칼을 겨누었다. 이봐, 경찰들. 감히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전현들의 목숨은 보장 못할 거다. 그의 위협적인 행동에 여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더욱 움츠러들었다. 박수진 씨 역시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다. 특공대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강성철을 자극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김 팀장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강성철, 진정해. 우리는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을 뿐이야. 지아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말했다. 왜 이런 짓을 벌인 거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강성철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유 따위가 뭐가 중요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야. 내가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의 말에서 지아는 강성철의 핵심적인 욕구를 읽어냈다. 통제 욕구. 그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싶어 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지아는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을 자극하여 그의 주의를 분산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래, 네가 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지아가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넌 우리가 너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조차 모르고 있잖아. 네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허점은 드러나는 법이지. 강성철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에 미세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내가 허점을 보였다고 웃기는 소리. 나는 완벽하게 계획했어. 누구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정말 그럴까? 지아가 도발적으로 말했다. 너는 어린 소녀를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잖아. 네가 그 아이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증거지. 그 아이가 너의 완벽한 계획에 균열을 낸 거야.
지아의 말은 강성철의 핵심을 찔렀다. 그의 눈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새벽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소녀의 존재는 그의 신경을 긁는 미스터리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소녀의 기이한 행동은 그의 완벽함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다. 그 꼬마년이 뭘 어쨌다고 겨우 인형 하나 가지고 놀았을 뿐이야. 나는 그 꼬마를 확실히 처리했다고 강성철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소녀가 남긴 단서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처리했다고 과연 그럴까? 그 아이는 우리에게 네가 어떤 놈인지 똑똑히 알려줬어. 네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가 너의 가장 큰 실수가 된 거지. 지아는 계속해서 그의 자존심을 긁었다. 그녀는 그가 흥분해서 이성을 잃기를 바랐다. 흥분하면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는 법이다. 강성철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지아를 노려보았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감히 나를 모욕해 좋아. 보여주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걸 통제하는지. 그는 격분하여 칼을 들고 지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맹렬했지만 분노에 휩싸여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지아는 그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했다. 그녀는 몸을 날렵하게 움직여 강성철의 칼을 피했고 동시에 김 팀장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김 팀장은 강성철의 뒤를 노렸다. 강성철이 지아에게 집중하는 사이 김 팀장은 재빨리 움직여 강성철의 팔을 제압하려 했다. 하지만 강성철은 노련한 싸움꾼이었다. 그는 김 팀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을 틀어 칼을 휘둘렀다. 김 팀장은 간발의 차이로 칼날을 피했지만 그의 팔에 작은 상처가 생겼다. 팀장님, 지아가 소리쳤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괜찮아, 어서 저놈을 제압해야 해. 김 팀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두 영사는 강성철을 협공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그의 주의를 끌고 김 팀장은 그의 약점을 노렸다. 공장 안은 격렬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낡은 기계들과 철창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갇혀있던 여성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강성철은 칼을 휘두르며 맹렬하게 저항했다. 그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있었고 칼이라는 무기까지 들고 있었다. 지아와 김 팀장은 맨몸으로 그의 칼날을 피하며 제압할 기회를 노렸다. 지아는 강성철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는 언제나 칼을 휘두른 후 잠시 빈틈을 보였다. 팀장님, 왼쪽으로. 지아가 소리쳤다. 김 팀장은 지아의 지시에 따라 몸을 왼쪽으로 돌려 강성철의 칼날을 피했다. 강성철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지아는 재빨리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강성철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고 그 순간 김 팀장이 그의 팔을 잡고 칼을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강성철은 놀라운 힘으로 버텨냈다. 그는 몸을 비틀어 김 팀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났고 칼을 든 채 다시 지아에게 달려들었다. 지아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그의 칼날이 그녀의 팔을 스쳤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피가 팔뚝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지아, 괜찮아? 김 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습니다. 계속 공격하세요. 지아는 상처 부위를 움켜쥐고 다시 강성철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미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강성철은 지아의 부상을 보고 비웃었다. 하찮은 여자 형사 나부랭이가 어디 감히 내 주제를 알아야지. 그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아는 그의 빈틈을 노렸다.
강성철이 한순간 방심한 사이 지아는 재빨리 그의 칼을 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강성철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그악 강성철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 팀장이 달려들어 강성철의 몸을 덮쳤다. 두 형사는 힘을 합쳐 강성철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강성철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팔은 제압되었고 그의 칼은 멀리 던져져 있었다. 강성철, 너는 체포됐다. 지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서려 있었다. 수갑이 채워진 강성철은 분노와 좌절감에 가득 찬 눈으로 지아를 노려보았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완벽했는데 겨우 여자 형사 따위에게 당하다니. 내 오만함이 너를 잡은 거야. 지아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네가 하찮게 여겼던 어린 소녀가 너의 모든 계획을 망쳤지.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법이다. 강성철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응시했다. 마치 자신이 통제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특공대와 추가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신속하게 공장 내부로 진입하여 인질들을 구출했다. 겁에 질려있던 여성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지아는 철창에 갇혀있던 박수진 씨에게 다가갔다. 박수진 씨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지아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진 씨, 괜찮으세요? 유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공장 한쪽 구석에 낡은 천막을 가리켰다. 저 안에 유나가 있어요. 저놈이 유나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지아는 천막으로 달려갔다. 천막을 걷어내자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유나였다. 유나는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겁에 질린 눈으로 지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윤하야, 지아가 부드럽게 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윤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앉았다. 경찰 아줌마야. 이제 괜찮아. 나쁜 아저씨는 잡혔어. 이제 무섭지 않을 거야. 윤하는 지아의 목소리에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녀의 눈동자의 초점이 돌아오는 듯했다. 지아는 윤하의 작은 손을 잡았다. 윤하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무서워. 엄마, 보고 싶어. 윤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지아는 윤하를 품에 안았다. 윤하의 작은 몸은 그녀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윤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곧 만나게 될 거야. 너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 네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나쁜 아저씨를 잡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윤하야. 윤하는 지아의 품에 안겨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지아는 윤하의 등에 손을 얹고 조용히 토닥여 주었다. 이 작은 아이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에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아이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새벽 3시에 나타나 인형과 쪽지를 남긴 그 기이한 현상은 바로 이 아이의 절실한 도움 요청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해석해냈다. 공장 밖으로 이송되는 강성철의 뒤를 돌아보며 지아는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을 과신한 오만함 때문에 발목을 잡혔다. 그리고 그에게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어린 소녀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인간의 오만함과 용기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지아는 그 대결에서 승리했다. 강성철이 체포되고 실종된 여성들과 어린 소녀 유나가 무사히 구출되면서 한동안 서울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실종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지아 형사는 알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새벽 3시에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진 유나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남긴 기이한 메시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과학수사대와 심리학자들은 유나의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는 극도의 트라우마로 인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직 무서운 아저씨, 엄마, 그리고 나는 여기에 없어요 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이지아는 유나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매일같이 찾아갔다. 유나는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은 여전히 깊었다. 그녀는 혼잣말을 하거나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지아는 유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그녀의 직감은 이 아이가 단순한 트라우마를 넘어선 무언가를 겪고 있다고 속삭였다. 이지아 형사님, 유나 양의 심리 상담 결과입니다. 심리학자 한 명이 지아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아이는 여전히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 치료를 통해 몇 가지 특이한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지아는 보고서와 함께 건네받은 유나의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림들은 대부분 어두운 색채로 그려져 있었고 알아보기 힘든 형상들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몇몇 그림에서는 반복되는 패턴이 보였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그림의 한쪽 구석에 항상 그려져 있는 작은 인형의 모습이었다. 그 인형은 유나가 창고에서 남긴 낡은 인형과 흡사했다. 그리고 인형 주변에는 희미하게 흐려지는 듯한 형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소녀의 모습을 표현한 듯했다. 이 인형은 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아가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 흐려지는 그림, 아이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마도 유나 양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한 분리성 기억 상실증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요.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유나는 현실과 환상을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유나가 창고에 남긴 쪽지의 내용을 다시 떠올렸다. 나는 여기에 없어요. 그 말은 물리적인 부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이의 존재가 어떤 초월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유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유나는 잠이 든 듯했지만 그녀의 작은 손은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지아는 인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인형은 여전히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낡은 인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나의 생명선과 같았다. 며칠 후 지아는 김 팀장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팀장님, 저는 유나가 새벽 3시에 사라졌던 현상에 대해 다시 한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팀장은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지아, 강성철도 잡혔고 인질들도 무사히 구출했어. 이젠 이 사건을 종결해야 할 때야. 유나가 사라진 건 미스터리하지만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나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잖아. 거기에 더 이상 매달릴 필요는 없어. 아닙니다. 팀장님,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나가 사라진 현상은 범인의 범행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강성철의 범행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아의 끈질긴 설득에 김 팀장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아의 직감과 집념을 믿었다. 두 형사는 다시 한번 유나가 사라졌던 서초동의 낡은 대문 앞으로 향했다. 새벽 3시 같은 시간이었다. 그들은 순찰차를 멀리 세워두고 그림자처럼 대문 앞에 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들을 감쌌고 낡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었다. 모든 것이 그날과 똑같았다. 지아는 그날 유나가 서 있던 자리에 섰다. 그녀는 유나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아이가 응시했던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미세한 것이 포착되었다. 대문 오른쪽 벽,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반짝이는 무언가였다. 지아는 손전등을 꺼내 그곳을 비췄다. 그것은 벽에 새겨진 작은 흠집이었다. 너무나 작고 희미해서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이었다. 하지만 지아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흠집을 따라 그렸다. 그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었고 그 주변에는 아주 미세한 먼지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이거 전에 없던 겁니다. 지아가 중얼거렸다. 아니, 그날 밤에는 너무 어둡고 정신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김 팀장이 다가와 흠집을 살펴보았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먼지. 지아는 손가락으로 먼지를 살짝 긁어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이거 특수 화학물질의 잔해입니다. 창고 인형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김 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그럼 강성철이 여기까지 왔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강성철은 유나를 창고에 가두기 전에 이곳으로 데려왔던 겁니다. 그리고 유나는 이곳에서 탈출을 시도했던 거고요. 지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나가 벽을 긁으면서 이 화학물질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가 유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마리가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유나는 그토록 기이한 방식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일까? 그녀는 왜 직접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일까? 지아는 강성철의 범행 방식과 화학 물질의 용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특수 코팅제, 방수 코팅제, 강성철이 다루던 물질이었다. 만약 강성철이 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이 코팅제를 사용했다면 강성철은 윤에게 이 화학물질을 사용했을 겁니다. 지아가 외쳤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지? 왜 아이에게 이런 걸 사용한 거야? 그녀는 경찰본부로 돌아와 강성철이 사용했던 특수 코팅제의 성분 분석 보고서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보고서에는 해당 코팅제가 특정 주파수의 빛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투명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순간 지아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빛 그렇습니다. 팀장님 새벽 3시. 지아가 소리쳤다. 가로등빛 윤아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낡은 가로등이 있었죠. 김 팀장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무슨 소리야, 지아. 강성철은 윤아를 납치한 후 그녀에게
특수 코팅제를 뿌렸을 겁니다. 그 코팅제는 특정 빛에 반응해서 유나의 몸을 투명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마치 카멜론처럼. 그래서 우리는 유나를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가설이 옳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왜 강성철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거지? 김 팀장이 물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유나를 없애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유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지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나는 투명한 상태로 그 낡은 창고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탈출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아는 유나가 창고에 남긴 인형과 쪽지를 다시 떠올렸다. 나는 여기에 없어요. 그 말은 물리적인 부재를 의미하는 동시에 아이의 존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였음을 의미했던 것이다. 그리고 쪽지에서 무서워요라고 했던 것은 그녀가 투명한 상태로 혼자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럼 새벽 3시에 아이가 나타났던 건 김 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마도 강성철이 유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윤에게 뿌린 코팅제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겁니다. 그때 유나는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했던 거고요. 지아는 손가락으로 가로등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낡은 가로등에 희미한 불빛이 특수 코팅제에 반응해서 유나의 몸을 일시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코팅제의 효과가 다시 돌아오면서 아이는 다시 사라졌던 거고요. 김 팀장의 얼굴에는 경악이 서려 있었다. 세상에. 그럼 그 아이는 계속 투명한 상태로 우리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그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채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지아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강성철에 대한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강성철은 유나를 인형처럼 다루려 했지만 유나는 인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인간이었고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던 겁니다. 지아는 유나의 그림들을 다시 펼쳤다. 그림 속 흐려지는 형상들, 그리고 항상 그려져 있던 인형의 모습. 유나는 자신의 처지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이다. 나는 투명한 존재가 되었고 마치 인형처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모든 사실들이 밝혀지자 김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아의 탁월한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일반적인 형사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모든 파편적인 단서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었고 결국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다. 유나에게 뿌려진 코팅제는 아직 효과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아가 말했다. 우리는 유나의 몸에 남아있는 코팅제를 제거하고 그녀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강성철은 이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수사팀은 유나에게 남아있는 특수 코팅제를 제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해당 화학물질 전문가들과 긴급히 협력했다. 그리고 강성철에 대한 추가 신문이 진행되었다. 강성철은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지아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유나를 투명하게 만들면 영원히 그녀를 자신의 손아귀에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의 광기와 오만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지아는 유나의 병실로 다시 찾아갔다. 유나는 아직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하게나마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지아는 유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나야, 이제 너를 투명하게 만들었던 코팅제를 없앨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아무도 너를 무시하지 못할 거야. 너는 다시 모두에게 보이고 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유나는 지아의 말을 알아들은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오랜 공포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희망의 미소였다. 이지아는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단순한 범죄 수사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윤에게 뿌려졌던 특수 코팅제를 제거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과정이었다. 경찰은 해당 화학물질 전문가들과 의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고, 유나의 작은 몸에 남아있는 코팅제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한 연구에 매달렸다. 다행히 코팅제가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투명화 효과를 역전시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지아 형사는 이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 그녀는 강성철의 신문 과정에서 코팅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제거 방법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강성철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면서도 유나를 투명하게 만들었던 코팅제의 마법 같은 효과에 대해 자랑하듯 늘어놓았다. 그의 광기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지아는 그 속에서 진실의 조각들을 찾아냈다. 며칠 밤낮의 연구 끝에 전문가팀은 특정 파장의 레이저 빛을 사용하여 코팅제를 분해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코팅제의 분자 결합을 끊어 투명화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윤에 대한 치료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작은 레이저 빔이 유나의 피부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방출되었고, 점차 피부색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유나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불안에 떨고 혼잣말을 하던 아이가 점차 안정감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 투명한 상태로 존재했어야 했던 끔찍한 시간들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이제 그녀는 다시 세상에 보이는 존재가 되고 있었다. 유나야, 이제 거의 다 됐어. 곧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지아가 유나의 병상 곁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지아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형사님, 저 이제 안 무서워요. 그녀의 말에 지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동안 이 아이가 겪어야 했던 공포와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하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버텨냈고 이제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유나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그녀는 완전한 모습을 되찾았다. 병원 관계자들과 의료진은 기적이라며 환호했지만 지아는 그것이 기적이 아닌 유나의 강인한 생명력과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던 수사팀의 노력의 결실임을 알고 있었다. 강성철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는 살인 미수, 납치, 감금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공장 내부에서 발견된 추가적인 증거들은 그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은밀한 공간에는 피해자들의 물건들과 함께 자신이 만든 기이한 인형들이 가득했다. 그는 인형들을 통해 자신의 통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유나는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인형이 될 뻔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성철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합리화하려 애썼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회에 경고를 보내는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법정에서 철저히 배척되었다. 지아는 재판 내내 법정에 앉아 강성철의 말을 들었다. 그의 오만함과 뒤틀린 심리는 그녀의 분노를 자극했지만 그녀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성철에게는 최고 형량이 선고되었다. 그의 죄에 합당한 결과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지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범인은 잡혔고 피해자들은 구출되었으며 유나는 회복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유나가 겪었던 초자연적인 경험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유나가 보았던 환상이 단순히 트라우마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극한의 상황에서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능력을 발휘했던 것은 아닐까. 지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 사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수개월이 지나고 유나는 퇴원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 3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평범한 아이의 삶을 되찾은 것이다. 지아는 가끔 유나의 집을 찾아갔다. 유나는 지아를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품에 안겼다. 유나는 더 이상 무섭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행복하다고 말했다. 유나의 회복된 모습은 지아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어느 날 지아가 유나의 병실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였다. 유나는 지아에게 작은 그림 한 장을 건넸다. 그림에는 지아와 유나가 손을 잡고 밝은 햇살 아래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유나가 예전에 그렸던 것처럼 희미하게 흐려지는 형상이 작게 그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형상이 어둡고 슬픈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밝고 따뜻한 빛을 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형사님, 이건 저를 도와준 다른 친구예요. 유나가 그림 속 흐려지는 형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길을 알려줬어요. 형사님을 찾아가라고요. 지아의 눈이 커졌다. 유나가 말하는 다른 친구는 누구일까? 그것은 분명 그녀가 새벽 3시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그 기이한 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나는 혼자였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니?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는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저를 도와줬으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저를 지켜봐 줄 거라고 했어요. 지아는 유나의 그림 속 흐려지는 형상을 다시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 형상은 유나의 또 다른 자아이거나 아니면 극한의 상황에서 발현된 그녀의 잠재된 능력이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정말로 유나를 지켜주는 어떤 영적인 존재였을 수도 있다. 지아는 답을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유나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결국 그녀를 구원으로 이끌었다는 것.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지아 형사의 삶에는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유나의 사건을 통해 인간의 오만함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동시에 어린 영혼의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희망의 힘을 보았다. 그녀는
앞으로도 약하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 나설 것을 다짐했다. 정의를 향한 그녀의 열정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강성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지아 형사의 삶은 다시금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윤핵에서 들었던 마지막 말, 저를 도와준 다른 친구라는 미스터리가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그녀는 윤아의 그림 속 희미한 형상과 새벽 3시에 기이한 현상이 단순히 아이의 상상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지아는 본능적으로 그 해답이 강성철의 범행 깊숙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그녀의 집념은 여전히 뜨거웠다. 강성철은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재판 기록과 심리 분석 자료는 여전히 이지아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강성철의 방대한 자료들을 재검토했다. 특히 그의 정신감정 기록에 주목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였으며 자신을 세상의 빛을 조종하는 자라고 칭하는 등 과대망상적인 경향이 있었다. 지아는 그의 망상 속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세상의 빛을 조종하는 자. 지아는 강성철의 진술이 기록된 문서를 손가락으로 훑었다. 윤아를 투명하게 만들었던 코팅제. 빛에 반응해서 투명해지는 특성. 그렇다면 강성철은 이 코팅제를 통해 사람들의 시선을 조종하려 했던 것일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성철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감추고 동시에 자신이 감춘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통제한다는 착각에 빠졌을 것이다. 윤아는 그의 걸작이었다. 세상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오직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존재. 지아는 다시 한번 강성철의 은신처였던 낡은 공장의 압수수색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의 개인 물품 중에는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기이한 장치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가 지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정교하게 제작된 소형 레이저 발사 장치였다. 일반적인 레이저 포인터보다 훨씬 강력했지만 총기류로 분류될 만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장치는 특정 파장의 빛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레이저 장치, 윤아에게 뿌려진 코팅제를 분해하는 데 사용된 레이저와 같은 파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아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강성철이 윤아를 투명하게 만든 후 다시 그녀를 보이게 만드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떠올렸다. 만약 강성철이 이 레이저 장치를 가지고 윤에게 코팅제를 뿌렸다가 제거하는 실험을 반복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아의 몸에 코팅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면, 지아는 강성철의 집 주변을 다시 한번 탐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웃들과 교류가 적었지만 한 노인이 강성철에 대해 희미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노인은 강성철이 밤늦게까지 집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실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가끔씩 그의 집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밤늦게까지 실험, 희미한 빛. 지아의 머릿속에서 윤아가 새벽 3시에 나타났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다. 만약 강성철이 자신의 집에서 윤아에게 코팅제를 뿌리고 그 효과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윤아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면, 지아는 윤아의 심리치료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윤아는 무서운 아저씨가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나는 그 아저씨를 보았다고도 말했다. 이는 윤아가 투명한 상태로 강성철의 실험을 지켜보았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윤아의 그림 속 다른 친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어쩌면 다른 친구는 윤아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방어기제였을까, 아니면 윤아의 몸에 남아있던 특수 코팅제가
그녀의 시야를 왜곡시켜 무언가를 보게 만들었던 것일까? 지아는 코팅제 전문가에게 유나의 몸에 남아있던 미량의 코팅제가 시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전문가는 해당 코팅제가 극히 미세한 잔류량이라도 특정 주파수의 빛에 노출될 경우 일시적으로 망막에 영향을 주어 미세한 잔상을 남기거나 시각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잔상, 시각적 혼란, 지아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쳤다. 새벽 3시, 낡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유나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순간, 그리고 유나가 마지막으로 응시했던 허공, 그것은 단순한 허공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나는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다. 지아는 즉시 강성철의 집을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비록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그녀는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성철의 집 내부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꼼꼼하게 살폈다. 그리고 그의 침실 벽에 붙어있던 낡은 세계 지도를 발견했다. 지도는 오래되어 색이 발해 있었고 여러 곳에 낙서가 되어 있었다. 낙서들 중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지도의 특정 지점들에 표시된 작은 원들이었다. 그리고 각 원 안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지아는 그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범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때 지아의 시선이 지도 옆에 놓인 낡은 일기장으로 향했다. 일기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겉표지에는 나의 완벽한 세계라고 쓰여 있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안에는 강성철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일기장은 그의 광기와 망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록이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가 유나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었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느꼈던 완벽한 통제감에 대한 집착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는 지도의 원들과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는 날짜와 시간이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지아는 일기장 속 숫자와 지도 속 원들을 대조해 보았다. 그리고 경악했다. 일기장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은 강성철의 다른 범행 날짜 및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원들은 각 실종자들의 마지막 목격 장소였다. 이건 범행 계획이잖아. 지아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범행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야.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로.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었다. 그곳에는 윤하를 납치했던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던 새벽 3시의 시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강성철의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꼬마년 내 계획을 망쳤어. 분명히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새벽 3시만 되면 나타나. 그리고 날 노려봐. 마치 다른 존재가 그녀를 조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괜찮아. 나는 결국 완벽하게 통제할 거니까. 다른 존재가 그녀를 조종하는 것처럼. 강성철의 이 마지막 기록은 지아의 머릿속에 유나가 말했던 다른 친구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게 했다. 강성철은 유나의 투명화된 몸에 남아있던 미량의 코팅제 때문에 유나의 시야가 왜곡되어 자신을 다른 존재로 보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유나는 정말로 다른 존재를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그림자, 혹은 그녀의 잠재된 영혼의 투영이었을 것이다. 극한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녀의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 자신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다. 새벽 3시에 유나는 물리적인 유나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형상이었던 것이다. 이지아는 유나의 그림 속
다른 친구의 형상이 밝게 빛나고 있던 것을 떠올렸다. 그것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윤하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녀의 영혼의 빛이었다. 윤하의 영혼은 투명한 상태로 감금된 육체 밖으로 나와 자신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이지아 형사에게 필사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윤하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녀 자신,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그녀를 구원했던 거야.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강성철은 윤하를 투명한 인형으로 만들려 했지만 윤하는 그의 의도를 뛰어넘어 자신의 영혼을 통해 진실을 드러냈던 것이다. 이지아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강성철의 범행은 단순한 살인과 납치를 넘어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으려는 잔혹한 시도였다. 그리고 윤하의 기적 같은 탈출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강력한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강성철의 신문 기록과 일기장을 추가 증거물로 채택하고 그의 정신 감정 기록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강성철은 단순히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이용했고 인간의 영혼마저 통제하려 했던 악마였다. 이지아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수많은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서 그녀는 윤하의 작은 영혼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윤하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존재하며 가장 약한 존재라도 그 안에 무한한 용기와 힘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앞으로도 이 진실을 잊지 않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의 빛이 되리라 다짐했다. 이 사건은 이지아 형사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녀를 더욱 강력하고 인간적인 형사로 성장시켰다.